때는 조선 숙종 시절 벚꽃 잎이 봄바람에 흩날리던 경상도 안동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이었습니다. 올해로 28이 된 강민준이라는 청년이 있었지요. 그는 낡아빠진 기와집 마루에 홀로 앉아 무심하게 밝은 달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 넓은 세상에 나 홀로 살아야 하는가? 민주는 농사일로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굳어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투박한 손을 따스하게 잡아줄 온기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28,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노총각이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한 나이였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홀어머니의 갈에 끓는 기침 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왔습니다. 콜록. 에헴. 민주는 화들짝 놀라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감싸 쥐고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괜찮아. 이 늙은 어미가 눈 감기 전에 우리 아들 장가가는 것만이라도 봤으면, 따뜻한 며느리가 쥐어주는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는 것은 그저 혼인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직 젊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곧 좋은 배필을 찾아 효도하겠습니다. 절단이. 28이면 이젠 노총각 소리 듣는다. 동네에서는 벌써 자네를 두고 모자란 노총각이라고들 수군대더구나. 어머니의 말은 틀리지 않았기에 민주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동네에서 주먹개나 쓴다는 친구 태식과 철수, 영호가 막걸리 동이를 들고 민준의 집을 찾았습니다. 민준아, 우리 술이나 한잔하자. 아니, 자네들이 무슨 일로 다 같이 모였는가? 무슨 일이긴, 다 자네 때문이지. 나 때문에 저 윗마을 최진사댁 소식 들었? 그 댁 아씨가 친정에 와 있다더군. 나이는 20인데 꽃다운 청산가부라지.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진사댁이라면 안동 제1의 부호가 아니던가. 그렇다마다. 그런데 말이야, 2년 전 혼례를 치르고 겨우 닷새 만에 신랑이 급사했다는군? 듣자 하니 아직 첫날 밤도 못 치렀다더라. 그런 은밀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가? 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바로 기회라는 거지. 기회. 기회라니, 무슨 기회 말인가? 보쌈. 뭐? 보쌈이라고. 제정신인가? 최진사 어르신이 어떤 분인데, 보쌈하다 걸리면 우리 목숨은 파리 목숨일세.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네가 정상적으로 장가갈 수 있을 것 같나? 현실을 보게, 현실을. 민주는 친구들이 따라주는 술을 들이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과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가능할까? 벌써 마음이 흔들리는군. 잘 듣게. 사흘 뒤가 기르리야. 그날 밤 최진사댁에서 집안의 애군을 쫓는 큰 굿을 한다더군. 그래. 온 집안이 굿판으로 시끄러울 때가 바로 절호의 기회다. 민준아, 편찮으신 자네 어머니를 생각해보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 말에 민준의 마음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어머니께 따뜻한 며느리를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 자신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좋소. 한번 해보겠네. 약속한 사흘 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검은 두루마기를 뒤집어 쓴 4명의 사내가 최진사댁 담장 근처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은 긴장 때문인지 기대감 때문인지 모르게 세차게 뛰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을 해도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그를 다잡았습니다. 들리는가? 저 꽹과리 소리. 둥둥, 쨍쨍. 완전히 난리법석이군. 담이 제법 높지만 오를 만하겠어. 자, 올라가자. 네 사람은 차례로 담을 넘었습니다. 앞마당에서는 정말로 큰 굿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저기. 안채 쪽이야. 저 붉은 치마를 입고 앉아 계신 분이 틀림없어. 문틈으로 보이는 여인의 모습은 실로 곱기 그지없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니 마치 선녀가 강림한 듯 했습니다. 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구나. 민주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굿판의 만신이 절규하듯 춤을 추는 순간 친구들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어서 가게. 네 사람은 숨을 죽이고 안채로 다가갔고 민주는 품에서 준비해온 흰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이제 와서 무서워하면 어떡하나. 어서. 친구의 등살에 민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붉은 치마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기품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여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지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순간 넋을 잃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는 보자기를 여인의 머리에 씌우고 등에 업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여인은 크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이다. 어서 빨리 달아나자. 네 사람은 달빛을 등지고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녘, 민준의 낡은 집 보자기에서 풀려난 여인을 본 민주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20살 청산과부는 간대없고 30살을 훌쩍 넘긴 듯한 성숙한 미인이 구슬할 때 입는 무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실망하기는커녕 여인의 성숙한 아름다움과 깊은 눈빛, 우아한 자태에 더욱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저기, 아씨가 아니십니까? 나리를 놀라게 해드렸다면 용서하십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하고 조신했습니다. 그 음성에는 사람을 끄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소첩은 최진사대 교수가 아니오라. 그 대가씨의 애군을 쫓기 위해 불려온 무당, 연하라 하옵니다. 민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무당. 이라고요? 예, 허나 나리께서는 걱정 마십시오. 소첩이 비록 무의 길을 걷고는 있으나 본디 몸가짐은 정결하게 살아왔사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연하라는 여인의 말에서 진실함과 품격을 느꼈습니다. 소첩은 본래 한양에서 큰 객주를 운영하던 집안의 장녀였사옵니다. 객주요. 예, 허나 아버님께서 믿었던 이에게 큰 사기를 당하시어 집안이 몰락하고 외할머니로부터 이어진 신기가 제게 전해져 어쩔 수 없이 무당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연하의 아픔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혼인은 하셨었소? 예, 한 번 간 적이 있으나 10년을 살았음에도 아이를 얻지 못한 데다 제가 신병을 앓게 되자 소박을 맞았지요. 30살 되던 해였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38입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부 아씨 대신 무당을, 그것도 소박 맞은 여인을 데려오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실망감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듯한 동질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리, 소첩을 어찌하실런지요? 그때 안채에서 홀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밖이 소란스럽구나. 혹 손님이라도 오셨느냐? 민준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자 연하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나리, 제가 어머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소첩이 지겠나이다. 민주는 연하의 대범함과 책임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온 어머니는 연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인이냐? 민준이 횡설수설하려는 찰나 연하가 앞으로 나서며 정중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소첩 연하라 하옵니다. 어머니는 연하의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긴 절을 받으며 이 여인이 범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연하라. 참 좋은 이름이구나.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밤중에 연하는 담담하게 자신의 정체와 그간의 사정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의외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무당이라고? 그것이 뭐 그리 대수냐? 어머니, 민준아, 내가 규수 아씨를 제대로 데려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여인의 눈빛을 보아라. 예사롭지 않구나. 오랜 세월 살아온 어머니의 눈에는 연하의 특별함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게다가 객주집 장녀라 했지? 장사 수완도 좀 있겠구나? 이에, 어머님. 비록 보잘것없는 솜씨이나 장부관리와 거래는 어릴 적부터 익혔사옵니다. 그거 잘 됐구나. 민준아, 너 혼자서는 평생 굶어 죽을 판인데 이리 현명한 여인이 와주었으니 이는 하늘이 내리노니다. 하지만 어머니, 무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무당이면 어떠냐? 사람이 어질고 현명하면 그만이지. 얘야, 이 늙은이와 바보 같은 내 아들을 거두어 줄 수 있겠느냐? 연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소첩 같은 것을. 그래, 좋다. 민준아, 당장 혼례 준비를 하거라. 이렇게 좋은 며느리감을 놓치면 천하의 바보다. 민준은 어머니와 연하를 번갈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보쌈은 뜻밖의 혼례로 이어졌습니다. 혼례 후 한 달, 민준의 낡은 집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연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을 쓸고 닦았으며 시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린 후 장터로 향했습니다. 며느라, 오늘도 장에 나가느냐? 이에, 어머님. 작은 미천이지만 조금씩 불려보겠습니다. 연하는 직접 담근 김치와 시어머니가 만든 묵은 된장, 그리고 손수 만든 오색 놀이개를 광주리에 담아 나섰습니다. 민준아, 어서 아내를 따라가서 돕고 배우거라. 예, 어머니. 민준은 아내와 함께하는 첫 번째 일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나리, 혹여 제가 무당 출신이라 하여 부끄러우시지는 않으신지요? 민준은 걸음을 멈추고 연하를 돌아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여?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소.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소. 당신은 내가 본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답고 현명하오. 연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내 반쪽을 찾은 것 같단 말이오. 연하는 민준의 진실한 눈빛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리. 안동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연하는 구석진 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물건을 정갈하게 늘어놓았습니다. 맛있는 김치 맛보세요. 집에서 정성껏 담갔습니다. 3년 묵은 된장도 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시큰둥했지만 연하가 부르는 싼 가격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른 데보다 훨씬 싸네. 맛은 어떨꼬? 한 아주머니가 김치를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이리 맛있어? 다들 맛 좀 봐요. 기가 막히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연하는 침착하게 물건을 팔며 장부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민준이 더욱 놀란 것은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연하의 세심함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지난번에 사가신 된장은 입에 맞으셨어요? 그럼요. 온 식구가 다 좋아하더라고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연하는 시어머니와 민준 앞에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총 35푼을 벌었고 재료비를 제하고 나니 순이익이 20푼입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품삯이 서푼이던 시절에 20푼은 거의 일회치 벌이었습니다. 하루에 20푼씩 벌면 한 달이면 600푼이로구나. 정말 대단하오. 나는 평생 이런 장사는 못할 텐데. 민주는 아내를 존경할 만한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리께서도 배우시면 금세 익히실 수 있습니다. 장사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리께서 저를 믿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 당신과 혼인한 것이 내 생애 가장 큰 행운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리께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좋은 분이십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이 완벽하게 통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연화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머님, 나리. 그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마을 끝에 있는 김서방네 논을 사면 어떨까 합니다. 논을 산다고. 우리에게 그럴 돈이 있어. 연화가 광에서 엽전이 가득 든 무명보자기를 가져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정확히 한 양 5푼입니다. 논값은 한 양 2푼이니 충분합니다. 민준과 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정말 우리 집 복덩이로구나. 민준은 연화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소, 연화. 정말 고맙소. 다음 날, 두 사람은 김서방에게서 논문서를 받아들고 자신들의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여기가 우리 논이 된 것이오. 꿈만 같구려.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소. 저도 나리와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논두렁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 사랑하오. 저도 사랑합니다. 나리. 두 사람의 입술이 자연스럽게 포개졌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첫 입맞춤이었습니다. 마을은 금세 소문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민준네가 논을 샀다는 소식에 어떤 이들은 축하했고 배 아파하는 양반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박대감은 젊은 양반들을 모아놓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 민준이라는 놈의 꼴을 보게. 무당 여편네를 데려와 장사질이나 하고 있으니 양반의 체면을 다 버렸어. 저대로 두면 안 되네. 며칠 후 장터에서 연화가 장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대감의 아들 박도령이 하인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여봐라, 무당. 오늘 내 물건은 내가 다 공짜로 가져가겠다. 박도령이 김치 항아리를 들려는 순간 민준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지금 무슨 짓니?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시오. 연화는 자신을 지켜주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리, 괜찮습니다. 연화는 박도령을 향해 차분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혹 나중에 다시 제 물건이 필요하시면 그때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연화의 당당한 태도에 박도령은 기가 꺾여 물건만 들고 가버렸습니다. 괜찮소. 무섭지는 않았소. 나리께서 지켜주시니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은 장안에 퍼져 연화의 담대함을 칭찬하는 이들이 늘어났지만 박대감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네 집 앞에 초라한 행색의 중년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연화를 소박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연화, 나 좀 도와주게. 집안이 완전히 망했네? 제발, 우리 다시 합치세. 집에서 나온 민준은 그 광경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니신데 내 아내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오. 나리, 잠깐만요.
연화는 전 남편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왜 내쫓았는지 잊으셨습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며 천한 무당 신병을 앓는다며 저를 내쫓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은 너무 염치 없는 처사 아닙니까? 어서 돌아가십시오. 다시는 이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전 남편이 떠난 후 민주는 연화의 아픈 과거에 가슴 아파하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힘들었겠구려. 내가 더 잘하겠소. 나리께서 곁에 계시니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나리만 있으면 됩니다. 며칠 후 관아의 아전들이 들이닥쳐 연화를 잡아갔습니다. 무당 출신이 술법을 써서 백성들을 홀린다는 고발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함께 가겠소.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안동관아 대청마루 원님 앞에 선 연화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내가 연하더냐? 장터에서 술법을 쓴다는 게 사실이냐? 그때 고발인인 박 대감이 나섰습니다. 원님, 저 여자가 만든 물건은 하루 만에 동이 납니다. 이것이 술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원님, 제 장사의 비결은 술법이 아닙니다. 첫째, 값을 조금 싸게 받고, 둘째, 품질을 좋게 만들며, 셋째, 손님에게 거짓을 고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원님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실은 내 아내도 내 김치를 사다 먹어봤는데 정성이 달라 맛이 일품이라 칭찬하더구나. 박대감, 이 여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이 죄란 말인가? 원님은 오히려 연화를 칭찬하며 그녀를 양주장터의 공정관리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장터에서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가 감시하도록 하여라. 원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공정관리인이 된 연화 덕분에 장터는 더욱 깨끗하고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상인들과 손님들 모두 연화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해 가을, 민준네 노는 대풍년을 맞았습니다. 부부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하늘에 닿은 듯 했습니다. 혼인한 지 3년째 되던 해, 연화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도 드디어 대를 이을 손주가 생기는구나.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안았습니다. 몇 달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고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도연이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의 시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과거를 들추어 그녀가 무당 시절 문란했다는 악성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장사도 잘 되지 않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상처받은 연화가 눈물을 흘리자 민준이 그녀를 굳게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시오, 연화. 나는 당신을 믿소.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소. 바로 그때 한양에서 왔다는 큰 상인 정객주가 마을에 나타나 연화를 찾았습니다. 정말 연하 아가씨시군요. 저는 아가씨의 아버님이신 박객주 어른과 오래 거래했던 정상인이라고 합니다. 정객주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연화의 억울한 과거를 밝혀주었습니다. 박객주 어른은 한양에서 가장 정직한 상인이셨고 연하 아가씨는 어릴 적부터 천재적인 장사 수완으로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집안이 몰락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쫓은 전 남편이 바보였던 것이지요. 정객주는 또한 연화의 아버지가 딸을 위해 한양에 작은 상점을 남겨두었으며 그 재산이 무려 100냥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박대감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연화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대감께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싶으셨을 뿐이겠지요. 연화의 관대함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민준과 연화는 둘째 아들까지 낳고 안동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된 어머니는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어머니를 잘못 업어왔다는 이야기 또 해주세요. 호호, 그 이야기는 또 들으려고. 너희 아버지는 참 바보였지? 예쁜 과부 아씨를 데려오려다 38살 무당을 데려왔지 뭐니. 그럼 할머니는 화나지 않으셨어요. 화날 게 뭐 있니? 너희 어머니같이 훌륭하고 복덩이 같은 며느리를 얻었는데 사람이란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씨가 중요한 거란다. 민준과 연화는 그런 어머니와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부부는 정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 그때 내가 당신을 잘못 보쌈해온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나리께서 진짜 젊은 과부 아씨를 데려왔다면 아마 지금처럼 행복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소.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저도 나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보쌈이 가져다준 천복. 두 사람의 사랑과 믿음은 가문의 영광이 되어